자, 하여튼, 제 말씀은 다시 이제 오늘 주제인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까지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끝낼 생각입니다만.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거는 결국은 이게 신냉전 구도의 충돌이다. 나토의 확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일단 거기에 주요한 원인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계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쪽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그런 것이 다 이 신냉전 구도에서 벌어진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러시아가 침략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죠. 그래서 재정 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은행을 미국과 유럽에 있는 러시아계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끊었어요. 그 금융 시스템에서 접속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무역 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불편한 부분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석탄,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또 독일의 노르트 그 이름이 좀 깁니다만 가스관 개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었다가 그걸 막았어요. 이런 것이 다 이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재를 벌이는 건데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이 재벌들 또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기업들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를 또 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프로축구 첼시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또 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계속 제재를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스관에서 나오는 가스관을 통해서 나오는 가스를 유럽에서 엄청나게 써야 돼요. 올 겨울을 넘기려면 러시아 가스를 안 쓰면 추위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은 수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가스 수입까지를 막기는 또 어렵고요. 또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 석유예요. 전체 수출의 40%가 석유인데 이것도 석유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자가 제한당하면 수요는 그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오르죠. 사우디에서 아무리 미국이 사우디한테 생산을 늘리라 하더라도 사우디도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묻혀있는 유한한 자원인 언젠가는 바닥에 날 석유를 미국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 그리고 신냉전 상태인 미국을 위해서 석유를 막 퍼올릴 수는 없죠.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사우디한테 이롭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석유도 수출에 제한이 구멍이 생기는 거죠. 특히 미국의 서유럽과 미국이 제재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중국, 또 인도, 터키 이런 쪽은 내 나라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교역 관계를 계속 해나갑니다. 오히려 싼 값을, 좋은 값으로 석유를 들여오기도 하고 그래요. 인도 같은 경우에, 터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돈줄을 막겠다고 제재를 가도 경제 제재는 군사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를 돈줄을 제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7%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석유를 수입 안 하면은 미국 석유, 비싼 석유, 사우디 석유를 들여오면 되는데 그 비싸지 않습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면서 미국은 큰 고통을 안 겪는데 유럽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게 유럽 사람들의 또 불만이에요.
미국은 또 뭐가 있습니까? 군수 회사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원조한다고 하면서 보내지는 물자를 군수 회사에서 거저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이 낸 돈으로 미국 정부가 사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군수 업체들한테 또 전쟁 특수라는 그런 상황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저래 유럽이 유가도 오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도 오르고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벌판과 러시아 벌판에서 나는 밀이 아프리카, 아시아에 엄청나게 수출이 되는데 지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흑해를 러시아 함대가 딱 막고 부분적으로 숨통을 터주고 여차하면 또 막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프리카, 중동, 특히 이집트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빵값이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지금 친미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아랍의 범으로 잠깐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섰다가 곧 쿠데타로 엎어졌죠.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집트의 독재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물가 문제가 굉장히 식량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제 말씀이 끝나가요.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각자 다 생각들이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중립화를 보장이 돼야 전쟁이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푸틴 말이 옳아라고 하는 제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뜻으로 푸틴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중에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지금 전쟁으로 잃은 땅을 모두 회복해야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젤렌스키는 입을 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6.25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줄기차게 외쳤던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인 구도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군사적 분계선이 지금의 이 DMZ 비무장지대 그쪽이 걸쳐가지고 그렇게 전선에 큰 변화가 없이 고착된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북쪽으로 전선을 확대해서 넓혀야 한다고 휴전회담을 반대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있듯이 지금 젤렌스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젤렌스키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펴다가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입지 않겠나 하는 걱정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현 시점에서 보면 젤렌스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당파 없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정부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전에 동서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맞설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에서 각각 대리전쟁을 펴서 대리전쟁에 이겼다 하고 결과를 우리가 봤듯이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소련의 그 후임자인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말하자면 대리전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받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연합은 아까 우리가 저 가스 문제를 봤죠. 침공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또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도 좀 늦은 미국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도 겨울은 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우리 무기를 받아가지고 싸우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가 젤렌스키의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죠. 또 러시아군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사기도 떨어져 있고, 또 사령관도 여러 명 또 갈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단기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고 판단했던 푸틴의 생각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차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우리 이미 크림반도도 러시아의 영토가 됐는데 이런 지역을 너네가 공격을 하면 그건 러시아에 대한 테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 핵무기가 무슨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엄청난 큰 핵무기가 아니라 소형 핵무기를 포함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쓰겠다고 하는 건 허세가 아니야. 진짜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또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서방의 연구소에 군사 전문 무슨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도 저 푸틴이 하는 말이 그냥 공갈은 100% 공갈이라고 넘겨버리기는 너무 거기 푸틴 나름의 또 진심이 일부는 담겨 있다. 쓸지도 여차하면 쓸 수도 있는 거야. 소형 핵무기라도 이렇게 또 걱정들을 하지요. 자, 그런 그 푸틴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려 1,700개 또는 1,800개, 자료에 따르면 1,900개의 핵무기가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해체하느냐가 굉장히 큰 안건이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있고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있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94년도에 각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조약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게. 경제 원조도 엄청 해줄게. 너네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해체 비용도 미국이 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핵무기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해체를 했어요. 마무리된 게 1998년인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체를 하기 어렵죠. 워낙 많으니까. 그 비용을 미국이 대고 일부는 러시아로 핵무기를 가져가고 뭐 이러면서 가져간 핵무기를 또 미국이 돈을 대서 해체하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냥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지금 그 부다페스트 각서에 같이 서명한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동식 핵무기 장비 정도였지 이 핵무기를 주로 가지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핵 비무장화를 위한 그 회담이 바로 부다페스트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박물관이 하나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옛날 흔적이에요, 이게. 이게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시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던 핵무기 장비를 해체한 그 흔적에다가 뮤지엄, 박물관이라 해서 그냥 저 빈 건물에 안에 저 잔해처럼 돼 있는 거를 이걸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유, 그때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을 조건으로, 핵무장 해지를 조건으로 경제를 도와준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또 말처럼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인플레에 물가고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 우리 이제 상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바보들, 그때 가지고 있었어야지. 이런 또 생각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비아의 카다피가 한때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2001년도에 핵무기를 9.11 테러가 나고 2003년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라크를 엎어뜨리면 그 다음에 리비아 내가 또 공격 목표가 되겠다 해서 그때 사실상 항복을 했어요. 미국 쪽에다가 우리 핵무기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우리 폐기를 할 거야 했어. 이러면서 다 털어냈어요. 리비아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됐죠, 미국이. 이라크도 이미 80년대 초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핵무기 시설을 다 엎어뜨렸죠. 파괴해버렸죠. 제가 이라크 취재 갔을 때 이스라엘군이 핵무기, 이라크가 세우고 있던 핵 공장을 한번 파괴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바그다드 외곽에 있어요. 거기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농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질 무렵에 서쪽에서 은빛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그냥 한 51분도 안 돼서 완전히 그 지역에 있던 우려는 공장이 그냥 박살이 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흔적밖에 없어요. 부스러기밖에.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나 카다피의 리비아나 만일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발 성공했다면 과연 나토가 리비아를 공습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겠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무기의 보복으로 만약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사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나라 북한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한반도가 핵무기가 없어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만주 일대, 동북아시아 일대 핵무기가 없는 그런 비무장 지대로, 핵무기에서 자유로운 그런 지대로 되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니까.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내일 우리가 이번 군부모임 5번의 결론 삼아 제가 핵무기와 관련돼서 좀 더 들여다볼 작정인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위협을 하는 거는 이게 다시 한번 핵전쟁, 냉전 시대에 소련의 후르츠초프와 미국의 케네디가 이 수소폭탄을 깔고 앉으면서 서로 이 체제 경쟁을 하던 이런 모습이 다시 또 과거의 어떤 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다시 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불리하더라도 핵무기를 쓰면 그건 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크라이나에서 또 미소 짓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군수업자들이죠. 그리고 군수업체에 투자한 투자가들. 계속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 구르먼, 이게 다 지금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달래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 물자를 미국이 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조 물자를 군수업체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런 그 전쟁 상인들이 전쟁 특수로 떼돈을 버는 것도 그런 보기 좋지 못한 모습도 우리가 그런 뉴스도 안 듣게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제가 끝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 결론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건데요. 우리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루소포비아, 포비아라는 거는 혐오, 공포 이런 거죠. 이슬람권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고, 그래서 예멘 전쟁을 피해서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일부 사람들이 또 SNS에 또 그런 글을 올려서 비판도 받고 했는데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또 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은 좀 심하죠. 우리는 사실 6.25 때 소련이 북한군을 도와줘서 남한 침공에 또 스탈린이 역할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과거사를 생각하면 러시아를 또 그렇게 이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편견과 증오,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이 어떤 사물을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런 편견과 오해가 거기에 또 알게 모르게 작동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한국에서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은행의 어떤 금융 제재에 한국도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을 싸잡아서 미워하는 것은 또 좀 아니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러시아는 일종의 동서냉전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냉전의 어떤 신냉전이라는 그런 구도로 러시아를 또 적대적으로 보는 그 부분이 또 강합니다. 그게 또 미국의 미디어, 유럽의 미디어에 반영이 되고 그게 또 한국에 또 그대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옮겨오기도 하고. 자, 그리고 푸틴, 전쟁 범죄자. 시리아만 생각하면 사실 전쟁 범죄자로 기소가 마땅히 돼야죠.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은 그것에 대한 푸틴이 또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국제 정치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젤린스키도 나름대로 또 책임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미국은 나토 확정으로 무엇을 얻는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토 확정과 더불어 미국의 자본이 투자가 그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니까 결국 미국에게 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무기도 또 판매처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국경선의 변경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결론 삼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의 두 개의 자치 분리 독립한 두 개의 공화국, 루안스크 그 공화국의 사람들 중에 다수가
60%, 70%, 80%가 러시아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면서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좀 보류하는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중립국으로 좀 남는 쪽으로 좀 보류, 언젠가는 나토에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들어가는 걸 우크라이나는 좀 미룬다. 이런 선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서 실제로 국경선을 한번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전에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파키스탄과 인도로 지금 나눴죠. 그러면서 대량 그때 한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량 이주가 있었어요. 인도 쪽에 살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옮겨가고 파키스탄 쪽에 살던 힌두교도들이 인도 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거주지를 바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돈바스 지역에 사는 친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경계선을 좀 더 서쪽으로 넓힌 그쪽 땅을 좀 옮겨가고 그쪽 땅에 살던 친러시아계 사람들은 좀 더 동쪽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해서 국경선을 재조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건 사실 당장 하기는 어렵죠. 지금 한창 좀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민족 자결, 그 한 민족이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민족 자결의 원칙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사는 친러시아계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을 받아줘야죠. 존중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러시아 말을 못하게 한다? 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우크라이나 말만 해. 종교도 우크라이나 정교로 바꿔. 이렇게 윽박지른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좀 국경선을 조정해서 뭔가 서로 간의 갈등의 씨앗을 좀 원천적으로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시안에다가 하나 글을 쓴 게 있는데요. 독후감이 서평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혐오, 공포증이죠. 이런 것이 서구에는 매우 뿌리가 깊다는 거죠. 이게 동서냉전에도 다 관련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 마무리되는 게 끝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게 PPT의 마지막 면이에요. 어떻게 끝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전투는 멈춰야죠. 전쟁을 끝내야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 해법을 찾아야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온다라는 전제 아래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 양쪽 우크라이나 양쪽에 다 압력을 가해서 전쟁을 멈춰 일단 전투행위를 그쳐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뒤에 배후인 미국의 이 대결적인 구도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은 일단 2022년 2월 달에 벌인 그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고 가능하면 이를테면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크림반도까지 철수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 점령지를 좀 물러나고 그리고 휴전회담, 정전회담 그리고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 국경선도 좀 재조정하고 바람직한 그런 갈등의 씨앗을 없애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고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립국으로 만든다는 경우 나토의 가입을 보류하는 거죠. 그리고 연방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국경선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그 동부의 돈바스 지역을 나름대로 자치권을 더 크게 주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연방제로 나가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 평화운동가들이 전쟁 직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동에 모여서 이렇게 전쟁을 멈춰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민들의 어떤 세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푸틴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물론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들이 직접 당사자든 아니면 배후에 있는 지원 세력이든 이 우크라이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세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